10대를 동시에 납치해가지고 동시에 10대에다가 동시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동시에 터뜨려가지고 4,000명을 죽이는 계획을 했어요. 요게 폭탄 만들던 아파트에 불이 나는 바람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압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울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서울 출발해가지고 타이페이 갔다가 이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두 편도 테러됐습니다. 그런데 요걸 꾸미던 사람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다시 살짝 바꿔가지고 뭘 바꿨느냐. 폭탄을 장치하고 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공개하는 게 낫겠다 해서 9.11 테러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9.11 테러가 난 다음에 9.11 테러를 기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약자가 KSM인데 이 사람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인데 이 잡혔습니다. 2003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또 계획하다가 실천하지 못한 것 중에서 하나가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주한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거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관시켜 보면은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우려됩니다. 첫째, 북한과 이슬람 국가는 굉장히 친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과격한 국가, 시리아, 이란, 그리고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테러 단체와 북한은 아주 친합니다. 그 테러 단체들이 군사 교육을 받을 때 북한에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팝니다. 아주 이 형제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그 이슬람 과격단체한테 청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의 심부름을 받고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86년에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테러도 그런 종류의 테러였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안은 어떠냐? 한국에 지금 불법 체류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살고 있어요. 100만 명. 이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그리고 한국에 이슬람 교도가 한 4만 명 됩니다. 4만 명. 이 한국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중에서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컨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등등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속에 이 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우리 정보기관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오면 집단적으로 생활합니다. 그 안에 예컨대 알카에다 조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유럽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슬람 종교를 우리가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종교 자유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데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즉 북한 이슬람 내의 과격단체 남한의 이 친북 좌익단체 요새 남한의 이 친북 좌익단체의 행동을 보면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굉장히 반이스라엘적입니다. 반이스라엘을 많이 올립니다. 반유태적입니다. 반미적입니다. 요게 딱 비슷해요. 반대한민국,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태주의입니다. 요게 한국 좌파들의 행동이 거의 공통점으로 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테러 조직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공통점이 두 개죠. 반미, 반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테러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지금 지장이 많습니다. 테러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통신수단을 잘 감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은 감청이 안 됩니다. 이 핸드폰은 왜 감청이 안 되냐면 감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핸드폰을 운영하는 회사 SK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장치를 해야 이것을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알카에다 요원들이
이 핸드폰을 쓰면서 통신을 하면 우리가 감청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이런 법률을 개정안을 제출해놨어요. 무슨 개정안이 하면 통신 비밀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통신 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 운영하는 회사에 감청 협조 장비를 만들어 달라. 다른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니까 이것을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다. 또는 국정원이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좌파 세력,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다 이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감청을 할 때는 국정원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이 반드시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언제까지 감청하겠다, 무슨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만약 이것을 어기면은 징역 5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지금 좌파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대테러 무슨 센터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언젠가 한국 안에서 한번 당해봐야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멘에서 일어난 이 테러는 이게 국내에서 일어난 테러와 똑같이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곧 한국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곧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벌써 옛날 이야기처럼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에서 큰 문제로 된 다음에 다시 손을 보지 않도록 하려면 이 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대강 정비 계획.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용산강. 그 대신에 이 대운하는 추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4대강 정비 계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강이 보면은 상류에 가면은 이 오물이 많아가지고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폐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무슨 이 강을 흐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 놓을 정도의 수심을 만들어야 돼요. 수심. 곧 우리 물 부족 사태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운송수단으로 쓴다기보다는 어쨌든 물을 흐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강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예컨대 일본은 우리보다 국도가 3배나 되지만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은 370km밖에 안 되죠. 그 니가다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이가 600km 되는 강이 4개 있지 않습니까? 한강, 낙동강, 두만강, 안동강. 이렇게 강이 많은 나라는 정말 축복입니다. 외국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좋은 시설과 좋은 호텔과 좋은 집은 어디 있느냐? 주로 강가에 있죠. 강가. 강변 문화라는 게 이 해안 아니면 강변 문화. 물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개발하는 것. 개발하다기보다 강을 정비하는 것. 이 4대강 정비계획. 4대강 정비계획은 아마 이 경제 난을 극복하는데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사물위기설, 경제에서 사물위기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기설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맞지 않습니다. 3월달에 오면은 뭐 단기 외채를 회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유동성 위기가 오고 등등했는데 지금 3월달에 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치 확립이라든지 이 좌익 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디지만은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금세기 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최근 한 10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렵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물위기설은 없어요. 안 없습니다. 사물위기설의 핵심은 유동성 위기인데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때 2,500억 달러 하다가 중간에 좀 작년에 많이 좀 빠져나갔죠. 현재 한 2,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이 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통화 스와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려울 때 교환해가지고 막아주는 거.